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의 맥 시간이죠. 두 분 모셨습니다. 서양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조합은 또 새로운데요. 네. 예전에 뵀는데 그렇죠. 요즘에 뉴스토마토 오면은 네. 예전에 못 뵀던 분들 한꺼번에 다 만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5년 전에 뵀던 분들 여기서 다 만나고 있어요. 대세입니까? 뭐 대세? 동문회. 뉴스토마토 대세. 네, 평론가들의 동문회랄까 뭐 이런 느낌적 느낌. 네, 오늘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요즘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들을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어쨌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법조인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요. 단어, 부사, 형용사 뭐 이거 다 꼼꼼하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고 평가가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일단 좋은 말도 시기하고 상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지금은 문영배 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같은 법관 그 출신으로서 대법원을 상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체적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력 서열 얘기에 대해서 헌법 몇 조에 그런 얘기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껴가기로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사법부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국민의 신뢰를 잊지 못하면 그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또 하지만 특별재판부까지는 그 헌재에서 위헌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대법에서 알아서 좀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3월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해놓고 법원이 구속을 취하 판결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소 재판부 출신으로서 그 보수적이지만 하지만 윤석열 그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나타냈던 그 약간 다소 좀 애매한 그 발언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 그리고 이후에 뭐 문영배 대행의 발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서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슬렸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서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문영배 전 헌재 권한대행이 그냥 한 발언의 취지는 관용과 자제라고 하는 지난번에 윤석열 그 탄핵 선고문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얘기했던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권을 일단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뭔가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관용과 자제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원론적인 취지의 언급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입헌군주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공화제라고 하는 개념하고 민주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일종의 좀 충돌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개념으로 보면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차별도 행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종이라든가 뭐 피부색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 차별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1원 1표가 아니잖아요. 1인 1표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주권주의를 이재명 대통령은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제 개념으로 보면은 서로 간의 권력을 어떤 분점하거나 견제의 정신을 좀 더 강조는 할 수 있겠으나 그 두 가지 충돌의 개념으로 보면 일단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국민주권주의가 우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의
그 요체라고 하는 게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의 핵심 구성원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잖아요. 네. 대법원장하고 네. 누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자기들끼리 뽑으면 되는 걸?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만들어 놓고 대법원장이 물론 추천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임명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이지 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은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제일 위에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체제인 거예요. 네. 거기에서 관용과 자제의 정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 가지고 이게 뭐 위헌적인 발언이니 이렇게 오버하는 것은 네. 기본적인 발언의 취지 자체도 왜곡하는 것일 뿐더러 뭐 권한 대행이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그 발언의 취지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1일날 이제 서열 그거 가지고 또 국민의힘이나 일부 뭐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사법부 쪽에서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이 기사는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16일 국무회의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다. 다시 한번 국민 얘기했고요. 권력을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의 얘기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가 대법관을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사를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삼권 자체 안에서 견제를 받는 차원도 차원이지만 국민들의 견제를 받는 거예요. 네. 사부라고 하는 언론의 견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사법부라고 하는 그 외형적 틀에 갇혀서 우리는 부여받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판사가 나는 내 마음대로 판결할 거야. 이렇게 하면 누가 견제해 주죠? 그렇죠. 네. 견제할 권력이 없잖아요. 네. 견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모습은 우리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우리 의견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권력 분점의 규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사법부가 결국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네. 왜냐하면 사법부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헌법을 만들거나 법률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만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말했다고 봅니다. 그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옳은 얘기도 때와 장소, 뭐 시기가 있는데 지금 문영배 그 헌재소장 대행 얘기 들으면 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 문제가 있었다. 이거 분명히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얘기했고 또 사법부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줄줄이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맥락상 이 말씀을 꼭 하셨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직위원 조의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약간 시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약간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질문들 나오시고 요새 언론 인터뷰 많이 하시면서 네.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네. 아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했던 사람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라고 하는 헌법학자로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뭘 강조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민영배 의원이 네네. 그 요즘처럼 혼란기엔 서열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저는 그 대목도 서열 확인보다는 요즘처럼 혼란기라고 하는 데서 방점을 두고 우리가 그 민영배 의원 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열로 들어가자면 또다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역할, 선출된 권력이 더 센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그 소위 말하는 삼권 분립으로부터 네. 헌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부가 센지 또 이런 불필요한 다소 이미 헌법에 정리되어 있는 논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서열 확인보다는 그 요즘처럼 혼란기라고 하는 그 규정한 거 뭐냐면 국민 주권을 유린당한 그 내란을 겪은 시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민영배 의원이 얘기한 것도 권력 서열 발언의 그 진위는 우리 김윤석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대통령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주권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네. 그것을 우선해 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조의대와
그 직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 주권을 도대체 이분들이 수호하고 국민 주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이 권력 서열 얘기하는 것은 가장 권력 서열은 대통령도 삼권 분립의 그 사법기관도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일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 주권과 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판사에 대한 현재 사법부의 국민 불신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약간 좀 아쉬운 건 그러면은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 얘기를 좀 하실 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도 좀 같이 하셨으면 차라리 화끈하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당장 말씀하신 이 민영배 이름이 좀 헷갈리죠. 문영배 민영배 다른 분이죠. 네. 민영배 의원이 당장 그런 거예요. 페북에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검찰개혁 특별위원장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다면 조희대 직위원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형배 의원이 삼권 분립의 출발은 권력기관 한 곳도 완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다. 민주주의의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이 공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 각자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각자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완벽하게 논쟁이 없을 만큼 정리가 됐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렇게 끊임없이 견제하고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흔들리면서도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네. 뭐 우리가 여러 이제 책들도 언급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네. 민주주의 무너지는가 뭐 이런 책들에도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계속 토론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 대한 적의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토론 자체는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그 정신은 기본적으로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여기에 사법부의 어떤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거나 이럴 때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던 존재잖아요. 끊임없이 어찌 보면 대법원하고 갈등을 했던 게 바로 헌법재판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를 공격해버리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사람이 네.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정하게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본인은 아마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뭐 내란 이후의 상황으로 보면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 직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거잖아요. 네. 또 내란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검이 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뭔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말까지 더 보탤 경우에 사법부가 조금 더 궁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겠죠.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런 팔이 조금 안으로 굽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발언 자체가 막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네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논란이라는 게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논란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쓰는 건데 어쨌든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 이런 이제 발언으로 계속 이슈가 되니까 야 헌재 사실은 탄핵시킨 거 윤석열 한 명밖에 없어. 그 전에 한덕수부터 검사까지 다 그냥 풀어줬잖아. 이러면서 다시 이제 과거를 소환하는 이야기도 인터넷상에 떠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건 할게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특검이 돌아갔다면 저는 100% 한독수는 탄핵당했을 거라고 봐요. 당시에. 예, 네. 그 나머지 사람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검사들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거나 자료를 안 주는데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수사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네, 판단하겠어요. 네. 한독수 말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거꾸로 소환해가지고 네.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다시 상황을 좀 네. 인지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희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 그리고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 지금 고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허위라는 게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뭘로 우유를 내요?
뭘로 할 근데 거예요? 뭐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건지 나 이해가 안 제가 그 되네. 평론가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네, 일단 그러니까요. 허위 사실입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근데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그 제가 볼 때는 걸렸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이런 공세를 하면 네. 아예 뭐 무실 전략을 하던가 다른 것으로 피해갔어야 되는데 이 논란에 끼어들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밝혀보자. 파보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 민주당 대표가 특검을 통해서 억울하면 나와서 진술하고 네. 공방을 벌여보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조희대 대법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와의 만남 자체는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법원 내에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조차 네. 아니 그런 얘기 안 한 건 알겠고 만났냐 안 만났냐 그 얘기는 왜 안 하냐라고 내부에서까지 비판이 나오는 정도고요. 어제 공개지가 나왔죠. 네.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은 정황 증거죠. 모든 그 재판에서 검찰들이 공소할 때 정황 증거가 뭐냐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당시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보통 대법까지 가려면 1년, 2년 하세월인데 그렇죠. 네. 3개월, 그러니까 30여일 만에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관이 그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자마자 5월 1일 날 한덕수 총리가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그 5월 2일 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저 한덕수 같은 사람을 뭐라 하냐면 관꾸라지 내지는 행꾸라지 네. 관료와 행정의 달인들 아닙니까?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승산 없는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주자가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치워줄 테니 너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았겠냐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국민들의 의심이기 때문에 네. 그 의심에 기반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일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특검에서 이 국민적인 관심사 그동안 대법원이나 법원이 보여줬던 그 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고 네. 그리고 수사를 지연하는 특히 내란 수계의 윤석열은 석방시키면서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기환송을 아주 번개처럼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조희대 대법관이 특검에 나와서 네.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서 하던가 네. 아니면 사법부의 불신으로 사법부 인신비용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 취지에서 네. 민주당이 이런 합리적인 국민들의 여론들 반영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약간 4월 30일에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하고 예. 그 다음 날 5월 1일에 조의 파기환송이 하고 있었죠. 1일 날 사퇴하고 5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하죠. 예. 그래서 4월 30일 날 신호를 보냈던 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도 불체포 특권 갖고 있는데 네. 내란 혐의 때문에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대법원장이라고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대법원장의 휴대폰을 턴다거나 수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좀 증거나 정황이 좀 더 나와야 한다. 이거는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보였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행정으로서의 어떤 문제에서 법원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비판받을 소지가 많고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사퇴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 얘기를 언급하는 것은 네.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 대표가 직접 특히 여당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건 불필요한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정치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권력이 집권당하고 대통령한테 가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오만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였던 행태나 이런 거는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입장문 2문장짜리 발표했을 때도 그렇죠. 뭘 그렇게 어렵게 명확하지 않게 그렇게 안 만나면 안 만났다고 얘기하면 되지. 네. 오직하면 현직 판사가 안 만났는지 만났는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원행정처의 관계자고 하는 사람이 실명도 아닌데 기자들한테 코멘트했더라고요. 뭐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네네. 그 댓글을 그 글 밑에다가 그 글 판사글 밑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열심히 정리하다 보니까 네. 앞뒤 맥락이 많이 잘려가지고 아주 정지하다 보니 그런 표현이 됐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그거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문장 2줄 못 써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 직원들이 다 이것을 다 뒤치다거리를 해주냐 한마디 이런 거잖아요. 아니 대법원장증 가는 판사를 도대체 몇 년을 한 거예요. 네. 자기 입장 자기가 그 2줄짜리를 못 정리해서 못 넘겨줘가지고 자기가 말하면은 그 굿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불러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것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무슨 대화가 있었느니 얘기하니까 논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듯이 하는 거 네. 이런 방식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그 지법에서 네. 뭐 법원장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원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대법원하고 교감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내란 재판 맡고 있는 직위원 네. 판사 있는 게 형사 합의 25부잖아요. 거기에 판사를 또 추가로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건을 또 엄청 많이 맡고 있더만요. 그게. 그러니까 한 명 투입한다는 거예요. 한 명. 고작. 한 명 투입하고. 네, 네.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만시지탄 뭐 이렇게 유식한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아니 내란이 일어났는데 사법부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야? 네네.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네. 지금에서 달랑 판사 한 명을 합의 25부에 투입한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판사를 무작위 배당하는 게 네.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뭐 발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신을 위배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이라고? 네. 그 판사는 왜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무작위 배당이라면서요. 네. 근데 판사를 집어넣는 거는 무슨 근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과 이게 모순이 된다. 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무슨 거군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럼 사법부는 저기 멀로 갈라파고 군도에 가가지고 있는데요. 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분. 일단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사법부가 서열위냐 대통령과 입법부가 서열위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 속에서 마음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의원들 이재명 그 당시 그 대표를 비롯해 모든 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에 대한 그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 취소 해제 결의를 했어요. 네. 그 12월 3일 내란의 밤 헌법 수호자를 자처하는 법관들 그 법관의 최고 대표자인 대법원에 있는 그 대법관들과 그 조희대 대법관 헌법이 유린돼가는 처참한 그 내란의 밤에 어떤 입장을 표시했습니까? 단 한마디도 안 한마디 했죠. 하지 않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내란의 수괴에 대해서 좀 단죄하고 소위 말해 설거지하고 청소 좀 하라는데 네. 그것조차 하기 싫어서 네. 갖은 그 핑계를 대다 보니 국민들은 이미 그런 불신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과도하다, 네.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한다라면 저는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번개처럼 파기환송하던 그 이유는 무엇이고 네. 그리고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 자정하고 법원 스스로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사법부 개혁안을 스스로 네. 남들이 국회에서 팔을 비틀어서 만들기 전에 네. 스스로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의 그 네. 고발 그 특검 추진 그 발언의 배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이 말씀만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네. 사법부는 잘못을 인정하면 스스로 독립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거의 성역이죠. 스스로 성역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그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정무 감각조차도 이분들은 없다. 이 정무 감각이 나쁜 의미에서 정무 감각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렇게 아마추어처럼 행동하지 않을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참 유감과 위로를 표명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얘기 좀 해볼게요. 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이 우리.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항상. 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조사해. 연어 술파티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검사들이 다 거짓말했죠. 그런 거 절대 없었다 이러면서 펄펄 뛰었으나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그런 혐의점들이 노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그 검사들은 무슨 영화 찍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불가능하다라고 펄쩍펄쩍 뛰었죠. 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법무부가 국회의 과도한 주장을 그대로 정치적 공세로 답습한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네.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너무나 일관되고 정확하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다. 예, 연어 술 파티에 대한 진술을 비롯해서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연어 초밥, 종이컵에 소주, 그러니까 안주와 식사와 술, 장소, 영상실이라고 하는까지 너무나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그것을 2023년 여름 이후부터 옥중 노트하고 자필 진술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림까지 그리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증거하고 또 하나는 교도관들이 네. 검찰들이 조사할 때는 그런 일 없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네. 전수조사를 하니까 38명 교도관 중에서 일부가 구체적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화영의 부지사의 주장과 그리고 교도관들의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감찰권을 발동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저는 이것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네. 검찰이 그동안 그나마 남아있는 알량한 그 네. 보안 수사권인지 보안 수사 요구권인지 그조차도 저는 주장할 수 없는 아마 검찰 개혁의 끝판왕까지 스스로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사실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2년 전에 국회 나와서 아주 뻔뻔하게 검찰 관계자들 고위급들 나와서 어떻게 그런 소설을 쓰느냐 의원들 비난하고 자기네들 수원지검 자체조사했을 때는 뭐 그런 일 없었다라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 옆에서 본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새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만큼 오만했던 건지 저는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만한 거죠. 우린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그런 하는 것 생각들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모든 권한이 있잖아요. 수사를 하든 기소를 하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끼리 입 닦아버리면은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교도관 다 조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도관은 조사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잖아요. 네. 술 냄새 났었다고 당시 술파티 있고 난 다음에 네. 그런 뭐 지금 증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일종의 사법 체계를 농단한 행위다. 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네. 대법원은 뭐 사실심을 하는 건 아니니까 2심에서 판단한 거 보면은 이게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의혹 제기 있고 난 다음에 진술 세미나 했다 그러면 진술이 다 오염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에 관여됐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건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밖에 없어요. 네. 두 사람 다 진술 지금 뒤집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진술 세미나까지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검찰이 뭘 수사했냐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법원에서는 이 증거 다 탄핵해야 돼요. 진술 줘서. 그런데 2심에서는 그럴 리가 없어. 재판부에서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교도관들도 있고 그 옆에 수사관도 있고 다 보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술파티가 가능해? 네. 2심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준으로 볼 때는 재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네. 뭐 일단 이거는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을 하면 감찰 결과가 나오면 네.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재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울고검에서 TF를 꾸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재심 사유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증거가 위조되거나 증언이 허위란 사실이 드러난 때 등이 항상 등이 중요해요. 등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얼른 이분들 보내드릴게요. 서양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